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6장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죠? 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 1페이지부터 저희가 지금 4책까지 6개 챕터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3페이지, 맨 앞 페이지,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러분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을 드릴 때는 내가 만약에 저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 페이지를 반으로 접는다든지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등등의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은 여러분이 꼭 좀 깊게 복습을 하셔야겠지. 왜냐면 제가 쭉 빠르게 복습을 할 건데 못 알아듣는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는 챕터들은 꼭 접어놓고 한 번 더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장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해보죠. 3페이지 펴고 우리 일단 회계가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기업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4페이지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다. 주식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하면 대항해 시대에 유럽 국가들이 인도로 건너가서 항해하면서 배 타고 물건을 가져와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었는데 이때 사업이라는 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좀 세웠더라. 게다가 이 사업 할 때마다 사업 자금을 좀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투자자 A, B, C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걔들한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죠. 첫 번째 조건이 10년간 장기간 원금을 유치해라. 즉 원금을 사업이 끝날 때마다 돌려주는 게 아니었죠. 언제 돌려주는 거였죠? 돌려주지 않는 거지. 사실 여기에서는 10년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재 주식회사는 원금은 돌려주지 않죠. 언제까지? 청산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분배하나요? 배당으로서 분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으로서 투자 수익을 얻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게 됨으로써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주식회사가 생겨나다 보니 돈이 엄청나게 큰 돈들이 오가더라는 거지. 엄청나게 큰 돈들이 오가는데 이런 돈을 관리할 회계가 그때 당시에는 단식북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가계부 형식을 이때는 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류와 부정이 발생하더라. 왜? 아니 복식북이 지금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복식북이는 대차가 딱 맞고 결산할 때 보면 합계시산표상 대차가 딱딱 맞아야 되고 뭔가 자산, 부채, 자본 딱딱 맞아야 되는데 단식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현금 하나만 쭉 현금이 들어온 거 빼고 들어오고 빼고만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오류가 많았고 그로 인해 루카 파치올리라는 선생님이 복식북이를 발명하셔서 그게 현대 회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서 회계의 정의를 볼 건데 우리 회계는 기본적으로 뭐였죠? 회계의 정의는 좀 중요하니까 보도록 합시다. 정보 작성자가 있었고 그죠? 정보 이용자가 있었죠. 그죠? 여기가 정보 이용자. 정보 작성자가 정보 이용자에게 뭘 준다?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 작성자는 누구고 정보 이용자는 누구고 경제적 정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다. 자, 정보 작성자는 기업이다, 주식회사다 라고 못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회계 원리를 배울 때는 정보 작성자를 주식회사로 좀 한정하자. 왜? 개인은 약간 개인도 당연히 회계를 다뤄야 되지만 여기에선 기업을 좀 다루도록 하고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비율이 95% 이상이니까 정보 작성자를 주식회사로 좀 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식회사에 대한 요건들을 여러 가지 봤었는데 그죠? 주식회사의 요건들 중 여러 가지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주주에 대한 의무가 좀 나뉘더라. 주주에 대한 권리는 배당권, 자녀재산 청구권, 또 뭐 있었죠? 의결권, 기타 등등 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이런 건데 의무는 뭐밖에 없다? 의무는 출자 의무밖에 없다. 즉 주식회사가
채무를 부담한 그런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주에겐 의무가 없다.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다. 어디에 권리가 있다? 자본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녀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지,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주주가 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소유와 경영에 대해 분리도 이야기를 했었다. 소유주는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배당을 반대급부로 받게 되고, 경영진은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반대급부로 받게 된다. 그러니 주주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지금 우리 7페이지의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죠? 7페이지의 요 그림 보면서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모여있는 그 회를 주주총회라고 하고, 경영진이 모여있는 그 회를 경영진 이사라고도 하다 보니 이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경영진 누가 뽑냐? 주주들이 뽑는다. 그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 이사회를 선임해서 얘들을 경영하라고 시키고 급여를 주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오는 거였죠. 그게 주식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게 주식회사 정보 작성자의 업무다. 자, 그럼 정보 이용자란 뭐냐? 정보 이용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눌 수 있었죠. 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경영자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다. 왜? 소유주들은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기업 밖에서 경영자들을 선임할 수만 있는 거지, 경영자들이 뭐 하는지까지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이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뭘 줘야 돼? 정보를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갈릴 때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더라. 그치?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때 얘들이 투자자 채권자, 얘들이 경영진이더라. 얘들을 위한 회계가 뭐다? 관리 회계다. 그럼 얘들을 위한 회계의 작성자는 누구다? 또 지네들이지. 다시,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일 때 정보 작성자는 똑같죠. 기업이지. 즉 회사 경영진이지. 그럼 경영진이 작성해서 경영진한테 주는 정보는 뭐다? 그게 관리회계다. 규격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일 때는 정보 작성자는 여전히 주식회사 기업인데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줘야 할 때는 어떻게 좀 줘야겠어? 규격이나 양식을 지켜줘야 하더라. 그게 뭐다? 재무회계였고, 규칙을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했었다. 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IFRS와 K갭이 있더라. 뭐 US갭은 우리나라가 적용받는 게 아니니까, 그지? 갭은 뭘 뜻하는 거였지? 회계 기준을 뜻하는 거였지. 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었고 K갭은 한국에만 있는 회계 기준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다. 즉, 이 경제적 정보를 전달할 때 규격이나 양식을 지켜야 되는 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주는 재무회계였고, 규격이나 양식 없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였다? 관리회계였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6페이지 돌아와서 여기 박스란에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들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가 이제는 이해가 돼야겠죠.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라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어떤 게 있겠어? 투자를 할지 돈을 빌려줄지 등을 하기 위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받는 그 과정이 외부 회계, 재무 회계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지?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8페이지 배당권, 9페이지 자녀재산 청구권 이런 거 사례는 여러분이 풀어봐야겠지, 그지? 이런 걸 사례를 지금 복습할 수는 없다. 그리고 10페이지에서 간접 유한 책임을 강조했었다. 간접 유한 책임이란 뭐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빚을 지고 파산하고 부도 내더라도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출자한, 즉 내가 낸 돈까지만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이상 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경제적 정보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보 작성자가 정보 이용자한테
준다는 것도 알겠어. 그게 회계라는 것도 알겠고, 내부 회계, 여기 있는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주는 거고, 재무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주는 것도 알겠어. 얘는 규격이나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K-GAAP 혹은 IFRS로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얘는 규격이나 양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뭘 준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뭘 준다는 거야도 얘와 얘는 다르게 된다. 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걸까? 원가 혹은 또 제품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 앞으로.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런 것보다 뭐가 중요해? 지금 얼마 벌었니? 혹은 지금 얼마 있니? 혹은 이 기간 동안 얼마 벌었니? 얼마 있니? 요게 중요하다 그랬다. 두 가지가 있지. 지금 얼마 있니?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했고, 얼마 벌었니 지금까지? 요 기간 동안 얼마 벌었니?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담는 거였지. 그쵸? 요걸 합해서 뭐라고 했지? 우리 경제적 정보를 재무제표. 요건 기업의 일기장이다 라고 했지.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정보 이용자 12페이지 와서 정보 이용자 상세히 금방 이야기를 다 했고, 13페이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까지 이야기를 끝낸 거죠. 자, 그럼 14페이지 와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더라.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이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더라. 재무상태표만이 재무제표에서 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더라.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을 3가지로 나눴었지.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었다. 자본변동표는 뭐였지? 자, 그럼 우리 이제 자본변동표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자본변동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하나 보자. 24페이지 잠시 손가락 집어넣고 딱 24페이지 그림을 보면 우리 자본은 뭐와 뭐로 변동한다?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으로 변동한다. 이제 우리 OCI, 포괄손익계산서까지 배웠으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겠지? 영업활동도 뭘로 쪼개진다?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쪼개진다. 이런 거 봤었지. 그러니까 자본변동표는 결국은 뭐다? 총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과 주주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자본변동표를 구성한다. 자, 우리가 출자 혹은 배당 이런 주주와의 거래는 손익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밑에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변동표에만 나타날 수 있겠지. 돌아와서요. 14페이지 조금만 돌아와서, 자, 이렇게 재무제표 5가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재무제표 요소들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고 자산 이꼴 부채 자본이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지? 차변이 자산, 부채 자본이 되면 이제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다. 그죠? 18페이지로 넘어와서 유량과 저량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었다. 지금 얼마 있니라는 기준은 뭐다? 저량의 유량이야? 저량의 개념이다. 유량은 뭐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얼마 벌었니? 즉 유량의 개념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X 1년 말 얼마 벌었니?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것도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자, 19페이지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 조금 눈이 익숙해졌어야 돼요. 그죠? 자, 현금, 상품, 제품 이런 게 이제 뭔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제품은 뭐였어? 우리가 직접 제조한 거였고, 상품은 뭐야? 유통하는 거였지. 사서 파는 거였지. 제품은 어디서 본다? 관리액에서 본다. 상품은 어디서 본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서 재무액에서 보는 거지. 자, 이제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에 대한 구분이 좀 생겼다. 매출채권은 뭐였어? 주영업과 관련된 채권. 즉 매출이 발생해야 매출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유형자산을 팔아서 매출채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되겠지. 유형자산을 팔아서 매출이 왜 될 수 없나요? 쌤, 컴퓨터 팔면, 토지 팔면 그게 주영업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걔가 뭐가 돼? 재고자산이 된다. 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형태로 구분 짓는 게 아니더라. 토지, 건물, 비품이라고 해서 유형자산이다? 아니다. 토지를 판매하는 회사라면 그 토지는 재고자산이고 걔를 팔면 매출이 되겠지.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관련된 채권이 뭐야? 매출채권. 그리고 기타 자산을 사고 팔면서 못 받은 돈, 주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돈이 보다 미수금이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는 대여금이었던 거죠. 밑에 차량 운반부와 비품이 어떤 경우야? 얘들은 유형자산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목적? 사용할 목적이다. 자,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 차입금이 있는데 매입채무 역시 주영업과 관련된 채무, 재고자산을 살 때의 채무인 거고 미지급 역시 재고자산 이외 주영업 활동 이외에 무언가를 살 때 그런 돈이더라. 차입금을 돈을 빌린 경우죠. 이제 대여금과 차입금 이제 구분되지. 대여금은 빌려준 경우, 차입금은 빌린 경우였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우리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뭐 재무상태표 이런 거 봤는데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지. 자본에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자본금은 뭐였어? 주주가 출자한 돈. 이익잉여금은 뭐였어? 회사가 벌어들인 돈과 비용, 수익과 비용을 합한 돈. 그럼 배당할 때는요? 자본금에서 하는? 아니지. 배당할 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하는 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본이라면 이익잉여금이 큰 회사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자, 23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봅시다. 포괄손익계산서 이제 봐야겠지. 아예 안 봐도 이제 알아야지. 매출액에서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 착한 사람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익.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치?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거기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면 총포괄손익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봤었고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서 28페이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를 간단하게 봤었다. 현금흐름표는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뉘는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뉘더라. 자, 이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물론 현금흐름표에 자세한 건 중급회계에서 볼 겁니다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부채와 자본을 조달 측면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은요. 돈을 끌어오는 역할인 거지. 그럼 이 끌어온 돈을 어떻게 했었어? 이 끌어온 현금을 가지고 뭘 했었지? 유형자산이나 혹은 재고자산을 샀었죠. 자, 요 활동을 뭐라고? 빚을 내거나 투자받거나 요 활동이 뭐다? 재무활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재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재고자산을 우리는 사서 팔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을 좀 가정해 볼게. 그러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이니까 만들어 팔겠지. 그럼 이 유형자산을 사는 행위가 뭐예요? 투자활동이에요. 이해되시겠지? 자, 유형자산을 사서 재고를 만들고, 그치? 혹은 원재료를 사고, 얘네로 뭘 만들었지? 팔아가지고 채권을 만들었지. 그리고 이 채권을 회수하면서 다시 현금이 커지고, 이 현금이 계속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자산이 커지고 여기 이익금이 커지겠지. 계속 이 영업을 잘하면. 그럼 이 위에 재고자산부터 현금 흐름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이클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저기 뒤에서 이제 짬뽕하기 시작한다. 정상영업주의 기억나? 정상영업주의. 현금으로 재고자산을 구매한 시기부터 재고자산이 다시 팔려서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정상영업주기라고 하고 걔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1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채권, 채무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렇죠? 자, 이제 뭐다? 얘가 자금 조달 활동이니까 재무 활동이고 유형자산을 사는 게 투자 활동, 이 안에서 굴러가는 게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다. 자, 밑에 자본으로 와서 자본 변동표 2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단 보고 있죠.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이지. 아까 뭐라고 했다? 이 자본이 변동하는데 두 가지 변동이 있다는 거지. 뭐가 있다?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다.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도 이제는 약자 써도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지. NI, 넷인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뉘더라. 주주와의 거래는 크게는 출자, 배당 그 두 가지로 나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주석원마다 이 모든 것을 글로 쭉 설명하는 게 주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30페이지 재무상태표.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은 종합 문제를 풀어보면서 쑥 이야기할 거니까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요거 문제는 다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쭉쭉 넘어갑시다. 요 문제, 예제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35페이지 회계 처리 분계. 다시 35페이지 제3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회계 처리를 어떻게 이야기 좀 했었지? 이렇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그지? 아웃풋이 결국 뭐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재무제표다. 왜? 여기는 재무회계니까. 그럼 이 프로세스가 결국 뭐인 거야? 저널 엔트리, 분계, 이제 우리 약자 써도 이해해야 돼. 저널 엔트리, 분계다. 그치? 분계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거다? 재무제표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치? 그럼 여기가 뭐였다? 거래나 사건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거래나 사건부터 좀 보자 이런 거였다. 거래는 뭐였다? 회계적 거래라는 건 총 두 가지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 신뢰성 있게 금액이 측정돼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우리 거래는 어떻게 기록했지? 분계는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안 해도 돼. 36페이지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안 해도 되지. 대신에 한번 이제 뭐 해볼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자산은 증가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인데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차변, 부채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대변. 요거까지 같이 봐야겠지. 자, 그리고 이 분계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행의 원리더라. 거래 이중성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현금을 줬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다. 현금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는 거였지.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항상 그 금액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뒤로 넘어가서 예제 3번 풀어봤고 우리 40페이지 가서 그럼 분계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시산표가 먼저 나온다. 여기 지금 잔액 시산표 했지만 우리 원래 뭐 나와? 분계하고 전기하고 시산표 뽑고 그걸 쪼개고 마감 분계 이제 기억나지? 계속해서 갑시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쭉쭉 풀어봐야 됩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장 54페이지로 와야겠지. 회계 순환 과정 제2장 회계 순환 과정으로 와야겠지. 자, 이제 다시 2장으로 와서 1절 총계정 원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총계정 원장이란 전개한 거지. 뭐를요? 거래를 분개하면서 전개한 거야. 즉 분계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쳐다보고 있기가 어렵더라. 예를 들어 우리 재고자산 상품 다 배웠지. 그 상품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그걸 보고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였지? 이 계정별 원장에서 계정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였지. 그게 뭐다? 총계정 원장이다. 그러니까 분계장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면서 해당 계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지. 전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반대 처리하는 건가? 회계 처리를 반대로 하기 위한 개념인가? 차변은 차변에 적고 대변은 대변에 적는 건데 그 이유를 기록하는 거였다. 전기 2월이라고 적지만 걔는 기초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양식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 상품이 증가한 이유가 매입 때문에 증가했고 나간 이유가 매출 때문에 나간 거지. 그러나 여기에 현금 매입 채무라고 적은 이유는 뭐야? 전기할 때 현금 매입과 외상 매입을 좀 구분하면 더 좀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분계장 반대를 적으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금 더 보기 쉽다라는 거지. 그런 거였지 반대로 적는 개념 절대 아니다. 이해하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57페이지에 시산표 이야기해야겠다. 시산표는 총 세 가지가 있더라.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을 때 뭐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당연히 합계 잔액 시산표지. 합계 시산표는 뭐죠? 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 합계 시산표라는 건 기초에 있는 잔액에다가 분계를 더한 것 또는
전기된 총계정 원장 제네럴 레저의 합계가 되겠지. 어떤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말하겠지. 한마디로 기초에 있던 차변, 전기 이월 금액과 분계된 금액이 전기에 모이면 그게 뭐가 돼? 합계가 되지. 즉 기초 금액과 분계 금액을 합친 게 합계인 거지. 그리고 전기된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합계인 거지. 그럼 잔액은 뭐죠? 그럼 잔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잔액은 이 합계가 차변에 대변에 둘 다 있대. 근데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자본은 대변에,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남기세. 그렇게 해서 남긴 게 뭐다? 잔액 시산표다. 얘 두 개를 합친 게 합계 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쵸? 그렇게 시산표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 시산표에서 좀 알아야 될 페이지가 어디야? 60페이지. 60페이지 하단. 자, 60페이지 하단을 좀 보자.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 또 볼 거야. 오늘 또 볼 건데 그래도 좀 보자고.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해서 차변 대변의 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 왜? 얘는 설립일일 거야. 설립일에는 다 빵빵빵이니까.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설립일이 아니어도 항상 빵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 분계를 합치면 뭐가 돼? 합계가 된다. 기초재무상태표의 분계를 합친 건 합계이면서 동시에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 총계정 원장의 대변 합계가 되겠지. 그리고 걔가 차변 대변에 일정 잔액을 남기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거고, 걔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찢을 수 있지. 뭘로? 마감 분계로. 자, 61페이지 장부 마감 보도록 하죠. 장부 마감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마감하는 거더라. 그치? 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마감할 건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마감하는 거였어? 빵으로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PL에 있는 계정 과목, 즉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영구 계정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임시 계정이니까 전부 빵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뭘 하는 거였어? 수익 다 날리고 비용 다 날리고 집합손익 썼지. 집합손익 꼭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이익용으로 바로 가도 된다. 단지 집합해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얘들은 어떻게 종료돼? 그냥 계정별 원장에 기초, 우리 상품이라고 해볼까? 기초, 매입, 매출원가 있으면 기말 적는 거야, 안 적는 거야? 이 기말에 대한 건 회계 처리가 없지. 아니 여러분,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었대. 근데 5,000원을 뺐대. 우리는 분계를 여기까지만 기록하는 거지 기말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 10,000원이 들어왔다 5,000원이 나갔대를 기록하는 거지 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다 빼놓고 기록하니까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0원이 들어왔고 5,000원이 나갔다. 10,000원이 들어왔고 5,000원이 나갔다라고 기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적음으로써 마무리되는 거야? 차기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기에다가 그냥 적음으로써 이게 다 날라가고 그 다음 2차 기월이 뭐 전기월 되고 이렇게 했었지. 그치? 이게 뭐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다 이야기했죠. 이 기말 금액은 우리가 분계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남는 거더라라는 이야기 했다. 그치? 그렇게 장부 마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로 와서 우리가 결산수정분계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샵 결산수정분계가 없는 경우 회계순환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거래가 발생하고 걔를 분계하면서 전개한 거를 시산표로 작성하고 걔를 뭘로 만든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만들어냈었다. 자, 그리고 70페이지로 와서 결산수정분계 이야기해야겠죠. 결산수정분계를 이야기를 할 건데 결산수정분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발생에 대한 것과 이연에 대한 것, 그리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소모품에 대한 게 있더라. 자, 발생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발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산수정분계를 왜 하는 거였지? 첫 번째가 발생주의였고요. 두 번째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세 번째가
계속 기업의 과정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 그치? 그러면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수익 비용인 것은 아니고 현금을 받았다고 수익 비용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거나 의무가 생기거나 권리가 발생해야만 그때 손익을 인식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었어. 우리가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었다. 그치? 자, 보도록 하죠. 발생에 대한 거 페이지 72페이지였지. 미수 수익을 먼저 좀 보자. 우리가 미수 수익은 뭐였지? 아직 못 받은 돈이지. 왜? 내가 받을 권리는 발생했지만 그게 12월 말일자로 얼마만큼 있는지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 즉 권리의 발생과 현금 수수가 다른 시점에 있는 거지. 권리는 언제 발생했어? 12월 말일 전에 발생했고 현금 수수는 요때 있다 보니까 요만큼 발생분을 어떻게 해줘라? 인식해줘라. 뭘로? 권리로. 그럼 미지급 비용은요? 똑같아. 내가 여기만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현금 수수가 있는 거지. 지급이 있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였지. 근데요, 이연은 현금 수수가 먼저 오는 거지. 현금 수수가 이쪽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현금을 먼저 받았어. 근데 언제까지 해줘야 돼? 요 시점까지 계속 무언가를 지급해줘야 돼. 그럼 이게 뭐다? 선수수익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거지. 먼저 미리 받으면 뭐야? 결국은 무언가를 제공할 의무가 남아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현금을 줬어. 그러면 무언가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거지. 그걸 뭐야? 선급 비용이라고 했던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소모품과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요. 얘도 생각해보면 이연의 개념과 같더라. 여기에서 현금은 나가지 재고자산을 사느나. 하지만 팔릴 때까지 이게 대신 기말 기준이 아닌 거지. 기말 기준이라기보단 재고자산이 팔릴 때까지 자산으로 기록하고 그 재고자산을 언제 비용한다? 팔릴 때 비용화시킨다. 그치?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언제 비용화돼? 판매될 때. 유형자산은요? 언제 비용이 되죠?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다 배웠으니까 알지. 사용 시점에 이렇게 비용이 되는 거였지. 그쵸? 이게 결산 수정 분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비교를 조금 할 수 있어야겠다. 선급은 미리 지급했으니까 권리가 생겼을 거고 선수는 미리 받았으니까 의무가 발생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으니까 이제는 기억해야겠죠. 자, 소모품비는 어떻게 인식한다? 우리가 기말에 남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자, 이것도 이야기하겠지. 우리 이연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게 있었지? 일단 수익 비용 잡는 거. 일단 자산 부채 잡는 거. 두 가지가 되더라. 그치? 자산 부채 인식법, 수익 비용 인식법이 있는데 쌤은 뭘로 계속했었죠? 자산 부채 인식법으로 계산을 했었다.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연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더라. 자산 부채로 인식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더라라고 했다. 자, 86페이지로 넘어와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조금 봤었어. 조금 뒤에 근데 결국 유형자산에서 보니까 요거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죠. 유형자산에서 뭘 본다? 감가상각의 방법, 내용연수, 또 뭐 있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있었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자, 89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수정 후 시산표 작성 및 회계의 순환 과정을 봐야겠지. 결산 수정 분기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거래가 발생하고 걔를 분계하고 전기까지 하지. 그리고 나서 수정 전 시산표를 먼저 작성해 보고 그 다음 뭐 한다고? 수정 분계를 하는 거지. 어떤?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조정 분계,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조정 분계 다 똑같은 말이다. 걔네를 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정부를 마감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쭉 연습 문제까지 쭉쭉쭉쭉쭉 풀어봤던 거죠. 이렇게 1, 2장 회계 순환 과정이 마무리됐었죠.
여기에 어떤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회계 원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회계의 순환과정이다. 자, 우리 3장 106페이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좀 보도록 하죠.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보도록 하죠. 우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혹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요거는 어떻게 분류한다 했었지? 유동, 비유동을 먼저 구분해라. 왜? 한국 재테크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게 돼 있다. 그죠?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3장 이제 해봐야겠지. 자, 유동과 비유동을 먼저 구분해라. 왜? 유동자산 부채와 비유동자산 부채는 그게 질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는 거야. 왜? 외부정보 이용자가 보는 건데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가 이 정보를 볼 때 1년 이내 회수될 건지 1년 이내 줘야 할 건지를 좀 판단하게 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의 구분은 어떤 거였어? 1년 이내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다? 아까 말한 정상 영업주기 이내인가를 보는 거였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 챕터에서 뭐 보는 거였어? 우리가 유동자산 부채를 좀 보자라고 했었고 108페이지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단기 투자 자산 중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야 현금성 자산인 거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되지. 현금성 자산이라고 뭐라고 돼 있어? 현금이 현금성 자산 캐시 앤 캐시 이코벌런트 발음이 조금 구리지만 이코벌런트 즉 동등한 현금과 동등한 자산이라는 거지. 그게 뭐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만기인 단기 투자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닌 단기 투자 자산은 뭐였어? 그냥 단기 투자 자산이야. 개정 과목이. 장기 투자 자산이고 단기 투자 자산이고 실제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건데 그렇게 다 기업에서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당좌예금과 당좌 차후를 이야기했었죠. 어떤 거였지?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도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111페이지 넘어와서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단기 대여금만 여기서 봤었는데 뒤에서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도 여기에 무언가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지?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어떻게 기록한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록하고 매년 말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유효이자를 인식해야 되는 거지. 자, 넘어가서 112페이지 그런 장기 차입금과 장기 대여금이 기간이 보기업 말로부터 1년 이내일 때 뭐가 된다? 유동자산 부채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 장기 대여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다라는 거였지. 자, 그리고 113페이지 넘어와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봐야겠지. 가지급금은 뭐다? 우리가 지급했는데 뭔지 잘 모르는 거다. 가수금은 우리가 수취했는데 뭔지 잘 모르는 거다. 그럼 지급하면 일단 뭐예요? 자산이지. 수취했으면 일단 뭐야? 부채지. 아니 돈 받았으면 뭔지 모르는데 일단 받았으면 부채로 기록해야 되겠지. 뭔지 모르는데 일단 돈이 나갔으면 자산으로 기록해야겠지. 하지만 기말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말에는 이런 계정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14페이지 예수금에 대해서는 잠시 받아놓는 돈이라고 했었다. 자, 115페이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보다는 뭐가 중요했지? 116페이지 매출채권의 손상이 조금 생소한 회계 처리였더라. 그치? 손상,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다 같은 이야기였지. 자, 여기서 매출채권의 손상이라 함은 우리가 회수불능가액을 먼저 추정해서 회수불능액만큼 순매출채권을 먼저 계산하는 거였지. 순매출채권이 계산되면 매출채권이라는 금액은 장부금액 자체를 어떻게 적는다고요? 자, 매출채권이 만약에 우리가 받을 채권이 10,000원인데 이 중에 만약에 1,000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 장부에는 우리가 1년 이내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9,000원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우리는 얘를 순매출채권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지? 매출채권 장부금액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 자, 얘는 회수불능 추정액이지. 불능이지. 그럼 얘는 회수 가능이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손실 충당금.
여러분이 요거 보면서 지금 뭔가 집중을 해야 돼. 진짜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빡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접어놓고 보셔야 돼. 그쵸? 자, 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대손충당금 혹은 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결국은 뭐다? 자산부채를 먼저 처리하는 거다. 회수불능가액을 추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X 1년 말에 회수불능가액을 추정한 거라면 우리 뒤에 뭐가 있었어? 내년에 또 추정해야 되지.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 대손이 확정되기도 하고 대손이 회수되기도 하더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또 손실충당금이 만약에 뭐 2,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과정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즉 수정 전 시상표 결산 수정 분기를 하기 전에 금액이 있을 거고 그 수정 전 시상표에서 결산 수정 분기 후 회수 불능가액만큼 결산 수정 분기를 해줌으로써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였지. 자, 이렇게 대손충당금도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였어? 자, 추정할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 손상차손. 추정할 때는 손실충당금. 이렇게 하는 거였다. 그죠? 그리고 대손이 확정될 때 뭘 까내리는 거였죠? 손실충당금을 먼저 까내리는 거죠. 손실충당금을 없애면서 매출 채권을 이때 없애는 거더라. 항상 자산 부채는 우리 기업에서 특히 자산은 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리고 회수 앞에 뭐가 와야 돼? 확정된 채권이 회수될 때지. 그냥 일반적으로 회수될 때는 당연히 매출채권 현금이에요. 근데 확정된 이렇게 매출채권이 우리 기업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출채권이 아예 빵인 거야. 왜? 다 떨었어. 다 대손이래. 근데 현금이 들어왔어. 그럼 대변에 매출채권을 적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적는 거야? 매출채권으로 다시 대손이 확정됐던 게 사실은 뭐였어? 사실은요.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역분계라고 하지. 반대로 뒤집어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현금 회수하는 거지. 현금 회수하면서 매출채권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근데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얘와 얘가 지워지다 보니까 현금과 손실충당금만 남더라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봤었다. 자, 그리고 124페이지 와서요. 124페이지 와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봤었죠. 미수금은 뭐다? 우리가 주영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걸 팔고 받을 돈 혹은 뭔가 주영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같은 걸 살 때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돈을 뭐라고? 미지급금이라고 했었다. 지금 우리 124페이지 보고 있죠. 그리고 125페이지 선급금과 선수금은 뭐다? 주영업과 관련된 거다. 선급금은 뭐다?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는데 돈을 미리 준 거야. 선수금은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미리 받은 거였지. 자, 그리고 126페이지, 127페이지 요거 앞에서 했었고 밑에 예제 사례 여러분이 풀어봐야겠죠. 자, 128페이지에 요약된 페이지가 있다. 그죠? 요거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잘 요약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금방 쭉 온 거지. 자, 129페이지 연습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셔야 될 거고 요것만 이야기하죠. 연령 분석표라고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률을 경과기간별로 구분한 표가 있더라. 결국은 요거는 뭐다? 확률로 기대값으로 구하는 거였지. 자, 뭐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금액 곱하기 채무 불이행률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총 매출채권과 대손 추정률, 즉 회수불능 예상액들이 나오는 거였지. 걔를 뭘로? 손실충당금으로 기록하는 거였지. 즉
자산의 차감 계정을 먼저 기록하는 거지 절대 비용을 먼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3장도 끝을 냈고요. 자, 138페이지 4장 재고자산을 들어가야겠지. 우리 재고자산은 조금 재밌었어. 앞에는 그냥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뭐야? 이제부터는 하나의 계정 과목을 딥하게 보는 거였지. 자, 딥하게 보고 나니까 재고자산에 우리 순서를 좀 바꿔보자. 책과 재고자산은 책을 보지 말고 그냥 좀 보도록 하죠. 취득이 있을 거고 재고자산의 취득과 또 뭐가 있지? 기중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즉 판매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리고 또 결산은 어떻게 할 건지가 회계 처리가 나뉘는 거였지. 취득할 때 어떻게 하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회계 처리가 있다? 회계 처리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으로 나뉘는데 실지재고조사법은 뭘로 기록했지? 차변의 매입, 대변의 현금. 왜요? 상품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해도 되는데. 해도 돼. 상품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 단지 결산할 때 상품으로 빼면 돼. 아무 상관없는데 이 회계상 관습적으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실무에서는 실제로 상품 실지재고조사 뽑으면서 상품으로 기록합니다. 꼭 매입으로 기록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결국 취득할 때는 뭐다? 동일하다. 두 개가. 단지 어디서 바뀌는 거였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 다른 거였지. 판매할 때 어떻게 달랐죠? 판매할 때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과 매출 채권만 기록하지, 판 돈만 기록하지 우리의 원가를 기록하지 않는 거지. 왜? 집계조차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지재고조사법의 판매는 한 줄이 나오겠지. 계속기록법은 한 줄이 더 나온다. 뭐가 나온다? 여기서 매출원가와 상품이 한 줄 더 나오는 거지. 계속기록법은. 결산도 똑같았다. 결산이 이게 세 가지가 있었어. 회계 처리가 결산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지. 첫 번째가 뭐야? 판매된 재고에 대한 결산. 실지재고조사법의 경우 기초에 있던 상품과 기중에 매입한 모든 상품을 다 없애고 매출원가를 잡은 후에 기말 재고를 판단해서 매출원가를 까내리는 그런 회계 처리. 즉 판매된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더라. 이게 뭐라고요? 판매된 재고. 뭐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회계 처리가 있더라. 근데 계속기록법은요. 얘가 실지재고조사법이고 우리 이렇게 기록해볼까?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된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지만 계속기록법은 판매된 재고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는 거지. 왜? 계속 기록했으니까. 이미 원가 빠져나간 거 다 기록했어. 아까 말했던 그거지. 자, 상품 계정 과목이 있다고 쳐. 기초, 매입, 매출원가 다 기록했다고? 여기 차기이율만 적어서 장부 마감만 시키면 되는 거지. 판매 재고에 대해서 기록 안 해도 되지.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여기를 기록 안 한 상태잖아. 계속기록법은 여기를 이미 기록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여기를 먼저 계산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구할 뿐이지.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였지?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감모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얘부터는 둘 다 하는 거였지. 그리고 또 뭐도 했었지? 평가 이야기도 했었다. 평가도 둘 다 하는 거였다. 그럼 감모는 뭐고 평가는 뭡니까?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자,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비교하는 건 뭐였지? 수량결정 방법이었지. 수량결정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으로 나뉘지만 단가 결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 중에 금액이 다른 건 하나 뭐가 있다? 가중평균법이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똑같아. 똑같아. 쌤띵. 근데 가중평균법은 두 개가 달라. 가중평균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을 만나면 걔가 총평균법이 되고 가중평균법이 계속기록법을 만나면 이동평균법이 됐던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측정을 들어갔었는데, 그치? 그러면 이렇게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방법에 대한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T계정을 그려서 이야기를 좀 했었지. 결국 기중에 매입한 거는
요 순서로 좀 되더라. 그지?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기록하는 거였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들어온 게 그 다음 나가고, 맨 마지막에 산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였지. 여기가 매출 원가라고 기록합시다. 여기보다 선입선출법이었다. 근데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가중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거였죠? 자, 가중평균법 중 총평균법은 여기 있는 차변의 합계와 차변의 수량으로, 그치? 단가를 구하는 거였지. 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원가의 단가와 기말의 단가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 단가도 심지어 동일하게 되는 거였지. 이게 총평균법이었어. 근데 이동평균법은 뭐야? 원가를 기말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매입할 때마다 원가를 갱신해 나가고, 매입할 때마다 원가가 적혀 있는 게 있고, 그걸 팔 때마다 기록해 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뭐야?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의 단가가 달랐었죠. 이렇게 우리 계산까지 다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또 뭐였죠? 수량 감소와 단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페이지. 자, 숨 좀 쉬고. 후. 약간 아웃사이더 같네. 그지? 상처를 치료받을 사람 어디 없나 이러고 있네. 자, 157페이지. 수량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죠. 수량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수량 감소는 기본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면 안 되더라. 병행법을 사용해서 실제로도 재고조사도 하고 계속 기록도 해야 감소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 감소된 수량을 어떻게 파악한다? 우리 계속 기록도 하고 기말도 있으면 여기에 뭐가 나와? 감소된 수량이 파악이 된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지. 그지? 이 감소된 수량을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 상품을 직접 까내린다. 왜? 우리 회사에서 권리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직접 상품을 까내리면서 얘는 비정상 감모 손실,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인데 결국 뭐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풀어라. 감소된 수량에 대한 건 비용으로 하라고 돼 있지, 매출원가인지 기타 비용인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57페이지 맨 아래쪽 재고자산 감모손실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 비용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리고 감모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였지? 단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항상 재고자산은 뭐부터? 수량부터 하는 거예요. 수량부터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여러분 집에 약간 뭐 수집하는 수집품이 있다고 쳐봐. 뭐 건담을 모으는 사람은 건담을 세고, 뭐 가방을 모으는 사람은 가방을 좀 해보고, 뭐 운동화 모으는 사람은 운동화를 봐봐. 뭐부터요? 개수부터 세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실물부터 세는 거야. 개수 세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단가 보는 겁니다. 단가. 평균 단가 구한다고 생각해봐. 뭐 그런 거 단가. 그랬을 때 우리가 단가가 감소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였지? 총액법인가 순액법인가? 직접 상품을 까나? 아니었지. 상품평가 충당금을 사용해서 똑같이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처럼 상품평가 충당금과 상품평가 충당금의 사이를 뭘로 인식하는 거였지?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평가손실은 수량과 금액으로 나타낼 수, 수량과 금액? 그렇지.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얘는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 없는 유일한 계정 과목이지.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다. 그지? 판매된 재고자산도 수량과 단가로 계산 가능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정상 감모 손실이든 얘네 다 수량과 단가로 계산 가능하다. 또 평가 충당금 역시 수량과 단가로 계산 가능하고, 취득원가도 수량과 단가로 계산이 가능한데 얘만, 이 평가 손실이라는 애는 수량과 단가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161페이지 밑에 뭐 있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 얘도 뭐다? 매출원가 또는 기타 비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대손충당금도 그렇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도 그렇고 얘가 충당금이 충당금으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1000이고 얘가 2000이면
이때는 마이너스 1000이 맞아. 평가 손실이 맞아. 근데 만약에 이때 처음에 얼마였대? 마이너스 3000으로 시작했대. 그럼 뭐였지? 줄어들어야 되네. 이때가 평가 손실의 환입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169페이지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종합해서 한번 봤었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회계 처리가 좀 다른데 판매재고와 판매재고까지만 다른 거다. 매출 판매재고까지만 다른 거고 밑에 감목손실과 평가손실은 뭐다? 쌤띵 완전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점. 왜? 둘 다 결산조정 분계잖아. 기준분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169페이지에 결산수정 봐봐. 169페이지에 한번 봐봐. 169페이지 결산수정 보면 결산수정이 3칸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죠? 한 칸까지는 달라. 위아래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한 칸까지는 다르다고. 근데 밑에 2칸째와 3칸째가 동일하죠. 그죠? 알 수 있다. 자, 170페이지 와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재고자산은 어떻게 한다? 결국은 순매입으로 한다. 순매입이다. 그리고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만 들어가고 낭비된 원가 이런 애들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도 했었다. 172페이지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172페이지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전부 뭘로 한다? 순매입으로 한다.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다. 할인, 애누리 뭐 이런 거는 다 까는 게 맞는데 환출 운임은 조금 다르더라. 매입 운임은 매입에 가산하는데 매출 운임은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도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자, 190페이지 유형자산으로 와야겠지. 여러분이 어디 정도까지 복습을 해야 돼? 저처럼 책을 하나 펴놓고 그냥 여러분이 강의한다 생각하고 저처럼 슉슉 이랬었지 저랬었지가 되면 복습한 거예요. 아시겠죠? 수준을 저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5장 유형자산 이야기해보죠. 일단 유형자산이란 뭐였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유형자산도 뭐가 있지? 자, 우리 재고자산은 취득, 판매, 결산이 있었어. 유형자산은 뭐겠어? 취득, 사용, 결산이 있는 거겠지. 판매 아닐 거 아니야. 재고자산은 판매가 목적인데 유형자산은 사용이 목적이라며. 그러니까 뭐야? 여기 감가상각이 메인인 거지. 감가상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뭐가 있었지?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던 거지. 그지? 감가상각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정액법이 있었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었고 연수합계법이 있었고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있었어. 그치?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오케이 알겠어.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을 쭉 균등상각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했었지. 생산량 비례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했었지? 생산량 비례법은 월할 상각을 안 할 수도 있대. 왜? 생산량이 없으면 상각을 아예 안 한대.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역수로 만약에 4년이라면 1, 2, 3, 4를 다 더하는 게 분모 4부터 내용연수 역수부터 분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어떠한 류를 쓰더라, 삼각류를 쓰더라.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2배를, 정률법은 제시한다. 류를, 삼각류를 제시한다. 자, 위에 있는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과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사용하고 얘네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뭘 사용한다? 장부금액을 사용한다 이야기했었죠. 정액법은 회계처리는 회계처리는 다 똑같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류 얘기인데 정액법은 어떻게?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연수로.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총생산량 분의 단기생산량.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 분의 내용연수의 역수였고 얘들을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었지?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잔존 대상금액,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 이것과 잔존 내용연수로 할 수 있었던 놈들이지 얘네는. 근데 얘네는 오로지 뭐로만? 장부금액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애네였다. 그게 뭐였지?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지. 그쵸? 자,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감가상각부터 이야기를 좀 했네.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또 3가지가 있었다고 했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이냐 비용이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재고자산이랑 비슷하더라.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직접 관련 원가는 전부 자산이고 그 외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라는 거였지. 그리고 만약에 토지와 건물처럼 합쳐진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치? 자, 공정가치 비율로 구매 금액을 배분하는 거였지. 외부 구입 191페이지 예제 1번이었지. 자, 그럼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액을 쌓아 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추가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취득은 두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는 거였지? 자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는 거였지? 수익과 비용.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익 아니야. 왜? 돈 나갔는데 어떻게 수익이야? 비용이지. 지금 내 말에 하고 있었으면 집중 못한 거지. 조금만 더 하자. 우리 지금 유형자산 5장이잖아. 그지? 미안해요. 사채까지만 후딱 끝낼게. 조금만 집중해봐. 자본적 지출은 뭘로? 자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뭘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수익이라고 안 돼. 자, 그렇게 유형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을 공부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00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봤던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봐. 200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좀 나타내는데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 정액법은 어떻게 한다? 상각 기간마다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거고 기말 장부 금액이 상각 기간에 따라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거지. 근데 연수학계법, 정률체감법, 이중체감법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처음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후반에 감가상각이 덜 되다 보니까 처음에 급격하게 깎여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그렇게 206페이지 이제 206페이지 감가상각을 끝내고 기말에 뭐 하냐라고 하면 원래 채권과 재고자산의 손상처럼 유형자산도 손상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걔는 언제 하자? 중국회계에서 하자. 그럼 손상에 대한 개념은 오케이 알겠고 유형자산의 새로운 개념이 좀 있더라. 재평가라는 게 있더라는 거지. 재평가는 주로 뭘 한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토지로 많이 합니다. 왜? 아니 토지가 한 50년 되면 그 단가가 엄청 오른단 말이야. 건물은 50년이면 사라져 있어. 건물은 없다니까. 토지는 남아있지. 자, 그러니까 재평가는 결국 뭐였어? 올라갈 때. 자, 우리 재평가는 간단했지. 재평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다, 그지? 이런 거였다, 그지? 올라갈 때 OCI, 내려갈 때는 기존의 OCI 인식한 것만큼 OCI, 그리고 빵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NI. 올라갈 땐 기존에 내려간 NI가 없다면 OCI로 올라가는데 기존에 인식한 NI가 있다면 NI 인식하고 올라가는 거였지. 그치? 요거 그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7페이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요 회계원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지 않나. 자,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 거래를 좀 쪼갤 수 있지. 영업활동 거래는 또 뭘로?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쪼갤 수 있었다. 단기손익이라는 놈은 장부 마감을 통해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쳐서 BS로 들어가지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놈은 장부 마감을 안 해도 재무상태표에 꽂힌다. 그죠? 그리고 위에 지금 뭐 있어? 주주와의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꽂히지. 그러니까 자본변동표에는 주주와의 거래, 단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세 개가 다 나와야 되지. 왜? 어차피 셋 다 재무상태표로 가긴 가지. 봐봐. 그림 봐봐. 주주와의 거래도 재무상태표에 가잖아. 뭘로? 자본금 등으로 가겠지. 기타 자본과. 그럼 단기손익은 뭘로 가?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재무상태표로 가겠지. 기타 포괄손익은 뭘로 가? 포괄손익계산서로 갖다가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재평가도 마무리를 했다. 재평가 어떻게 했다? 재평가
모형을 인식한 토지를 처분할 때는 선택적으로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전환하는 거지. 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다. 그죠? 재평가 잉여금은 재분류가 금지돼 있다. 재분류라는 건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로 재분류함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회계 처리는 그냥 재무상태표 안에서만 쭉쭉쭉 바뀌는 거였다. 그치? 그래서 우리 요거 페이지 좀 요 뒤에 페이지 좀 볼까? 페이지 220페이지네. 220페이지를 보면 재분류 금지한 경우 220페이지 재분류를 금지한 경우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에 아무 영향 없지. 재분류 금지한 경우. 그치? 대체를 하든 대체하지 말든. 그럼 219페이지를 보면 재분류 금지한 경우 뭐만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을 뿐인 거지, 포괄손익계산서의 리사이클링, 즉 재분류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재분류라는 건 재무상태표에서 재분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재분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분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포괄손익계산서 안에서 재분류 금지 이렇게 좀 적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좀 적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서 재평가를 마무리했었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죠. 어떻게 한다? 순매각대각, 순매각 금액, 즉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순매각금액에서 뭘 빼서? 장부금액을 빼서. 장부금액은 이때 뭐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다. 사채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건데 기말에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기중에 만약에 처분한다고 하면 기중에 있어 왔던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다 인식하고 나서 파는 거였다. 그죠? 그렇게 유형자산의 처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유형자산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6장 사채 227페이지로 넘어오게 됐죠. 이거 하고 하자. 빨리 좀만 더 할게. 좀. 파이팅. 자, 6장. 화폐 시간 가치부터 이야기를 했었다.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어떤 개념이다?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개념이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개념이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단리는 누적 이자라는 개념만 있지 복리처럼 원금이 불어나지는 않는 거였다. 그죠? 자, 228페이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넘어옵시다. 현재 가치는 뭐다? 현재 가치는 수식 어떻게 했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 후 10,000원 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죠? 구할 수 있나요? 8264요. 외운 거지. 못 구하죠. 왜? 이 의문이 들어야지. 쌤, 이자율이 얼만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몇 번 지급하는데요? 이자 얼마 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2년 후 10,000원 말고 이자는 아무것도 없대. 2년 후 10,000원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가 이자율이 10%일 때 10,000원 나누기 1.1의 이승이 되는 거지. 그지? 이자율이 나와야 되는 거지. 항상 10%는 아닌 거죠. 8,264원이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는 뭐다? 8,264원에 2년 후 가치가 10,000원이다 라는 게 미래 가치다. 회계에서는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를 많이 쓰는데 개념을 좀 당겨야 한다. 그지? 항상 미래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현재 금액이 플렉서블한 거다. 231페이지로 넘어와서 영구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영구연금이란 지금으로부터 연금을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계속 뱉어내는 지니램프 같은 존재더라. 걔는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가 1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입금하면 1년 후부터 1,000원을 무한히 뱉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10,000원이란 금액을
1,000원으로 곱한 금액이니 10%로 곱한 금액이 1,000원이듯 1,000원을 10%로 나눈 금액이 10,000원이다. 연구연금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C1 나누기 R로 연구연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리고 정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지. 232페이지 정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 정상연금은 뭐였지? 정상연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자, 정상연금은 이렇게 3개년만 주는 경우 정상연금이라 부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얘를 당기는 방법. 사용하나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한다? 현가계수를 많이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배웠다? 이 정상연금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게? 계산기 사용법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내가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계산기 사용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응용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아니지. 첫 번째, 1,000원 나누기 1.1 1,000원 나누기 1.1의 2승 1,000원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연구연금 흐름 1,000원, 1,000원, 1,000원 뒤에부터 4년 후부터 1,000원을 쭉 주는 연구연금 흐름을 어떻게 하는 거야? 1년 후부터 주는 연구연금 흐름에서 빼서 3번의 연금, 정상연금만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지.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계산기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1,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1,000원 나누기 1.1 하면 되지. 계산기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역산법 했잖아. 왜? 사채 구할 때 역산법 했었잖아. 1,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1,000원 나누기 1.1 더하기 1,000원 나누기 1.1 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오, 뭔 방법이에요? 똑같은 거지. 얘 나누기 1.1을 했어. 그럼 얼마겠어? 909원이겠지. 그치? 그럼 얘를 더해. 자, 해보자. 1000 나누기 1.1 더하기 1000 하면 1909가 되네. 1909가 된대. 얘를 또 1.1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1.1 하는 거야? 1000원도 1.1 하는 거고 909도 1.1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 돼? 1,735가 되네. 그럼 얘가 2,735일 거고 얘를 또 나누기 1.1 하는 거지. 그러면 2487 되겠네.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결국 뭐야? 얘는 3번 하는 거고 얘는 2번 하는 거고 얘는 1번 하는 게 되잖아. 그쵸? 이렇게 구할 수도 이제는 있더라. 역산법도 우리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 그리고 237페이지 사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사채는 뭐가 있더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중에 사채는 어떤 금융이었지? 직접금융이었지. 간접금융은 뭡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왜? 은행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건데 직접금융은 뭐였지? 일반 대중한테 직접 돈을 당겨오는 게 직접금융이었던 거지. 근데 일반 대중이 좀 많더라. 나는 혼자인데, 난 기업이 혼자인데 일반 대중은 좀 많더라. 그러니까 얘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이자율이 얼마요? 나한테 얼마 빌려주쇼? 하는 게 아니라 딱 적어놓는 거지. 우리 얼마가 필요한데 너가 빌려주려면 빌려주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한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사채다 라고 얘기를 했고 238페이지 사채는 어떤 게 적힌다? 사채의 종류,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발행일, 상환일, 이자 지급 방법, 만기, 상환 방법 이런 게 적힌다 했었죠. 자,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시장 이자율이란 신용가산금리와 무이자율로 이루어지는데 무이자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받고 신용가산 이자율이 기업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란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거였지. 자, 240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사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사채 현재 가치는 대부분
액면 이자율과 액면 금액을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던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연금과 단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이 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 이제 세 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바로 맨 뒤로 가자. 그지? 아이고 페이지 261페이지. 그치? 사채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유효이자율법으로 먼저 구하고 나서 매년 말 현재 가치를 다시 구하는 거지. 그치? 물음 2로 기준으로 좀 보자. 261페이지 물음 2번. 일단 8만원, 100만원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다. 이걸 어떻게 또 부르지? 액면 이자율이 8%고 액면 금액이 100만원인 3년 만기 이자 지급 연말에 회사채가 있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100만원을 3년 동안 10%로 땡기고 8만원을 3년 동안 10%로 땡기면 950, 258이 나오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 950, 258 이 뭐야? 실질적으로 회사가 받는 돈이니까 이 받는 돈에 대한 이자를 유효이자라고 하고 10%인 이자, 유효이자를 1년 동안 인식하는 거지. 그리고 유효이자가 얼마가 돼? 95,026원이 되는 거지. 그걸 더한 1045284, 1045284를 실제로 X 1년 말에 줘야 될 돈이 돼버리는 거지. 왜? 유효이자율은 10%니까 10% 이자를 얹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1045284를 줬으면 부채 상환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때 8만 원만 줬대. 그러니까 1045284를 줘야 되는데 8만 원만 줬으니까 이제 96만 5,284원을 줘야 되는 상태가 된 거지. 근데 여전히 시장 이자율이 얼마야? 10%. 즉 10% 이자를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뭐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도 10%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96528의 이자를 더 얹어서 1061812의 돈을 줄 의무가 X 2년 말로 생긴 거지. 이때도 1061812의 돈을 다 줘버리면 부채 없는 거지. 근데 얼마만 줬어? 8만 원만 줬으니까 981812만큼의 의무가 남아 있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10%를 얹으면 108만 원의 부채가 생기고 X 3년 말에 108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 8만 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이때는 뭐도 지급하는 거야? 액면금액도 지급하면서 전부 부채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유효이자율법으로 구하는 거였고 뒷페이지 262페이지에 물음 2번 보면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했지? 뒤에서 땡길 수도 있다 그랬지. 뒤에서 땡길 수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08만 원을 한번 땡기는 거야. 일단 이 108만 원을 땡기면 얼마야? 981812죠. 981812.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년에 108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돈 1년 전이면 얼마냐는 거지. 내년에 108만 원 내가 줄게. 그럼 니 올해 얼마 줄 수 있노? 니 이자율 10%니까 그럼 98만 원 받아가고 내년에 108만 원 줘. 오케이. 98만 원. 그럼 내가 98만 원이랑 8만 원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얘 두 개 합해서 또 1년을 더 땡겨 보는 거지. 여러분 현금은 항상 화폐 시간 가치로 계산해야 되고 시점을 이동할 때마다 뒤로 가면 나누기 앞으로 가면 어떻게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뜻이 뭐야? 요 뜻이. 그러니까 요 뜻이 요때 108만 원 줘야 되는 X 2년 말에 현재 가치가 98만 원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걸 딱 지워. 그러면 요때 106만 원을 줘야 되는 X 1년 말 현재 가치는 얼마인 거야? 96만 5천원인 거잖아. 96만 5천원 965284인 거잖아. 그럼 요때는 104만 원 줘야 되는 X 1년 초 현재 가치가 95028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땡길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계산기로 쭉쭉쭉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108만 계산기로 어떻게 하면 돼? 108만 원 나누기 1.1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 계산기로 하기 정말 쉬운 거지. 이렇게 사채를 구할 수 있더라라 했지. 그러니까 가치는 이렇게 구한다. 시점별 사채 현재 가치는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사채의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어? 245페이지 와서 이것도 이야기 한번 해야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자고. 외우지 말고 직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내가 주는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제가 달라고 하는 이자율. 제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덜 줘. 그러면 애초에 돈을 덜 받아야겠지. 할인 발행. 제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줘. 그럼 처음부터 돈을 더 받아야겠지. 할증 발행. 제가 달라는 만큼만 내가 딱 줘. 그러면 딱 내가 빌리고 싶은 만큼만 빌리면 되겠지. 액면 발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46페이지로 넘어와서 총 이자 비용 결국은 뭐더라? 우리의 이자라는 건 결국 지급할 현금에서 수취할 현금을 차감한 게 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총 지급할 미래 현금 흐름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0만 원이면 124만 원이라는 총 지급 현금 흐름에서 맨 처음 내가 수취한 금액 950258 사이가 이자더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다. 그지? 그러니까 246페이지 맨 아래 총 이자 비용 물음 2 보면 3년간 이자 비용 얼마? 289742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러면 289742에서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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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원인 액면 이자를 빼면 4874이겠네. 4974이겠네. 그럼 4974를 뭐라고 한다? 상각이자라고 하는 거지. 액면 이자가 24만원, 상각이자가 49742. 그치? 합해서 유효이자라고 하는 거였지. 자, 248페이지 넘어와서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조금 다르더라. 시장이자율은 시장가치, 즉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할인율인데,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 우리 현재 가치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발행 금액만 회사가 수취할 수 있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채 발행비도 이자니까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발행 금액과 지급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뭐다? 이게 유효이자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죠? 이것도 꼭 알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지. 자, 그리고 251페이지로 넘어와서 사채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사채 회계 처리는 사실상 뭐부터 구하는 게 제일 좋았지? 사채 회계 처리를 구하기 위해선 사채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채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는 게 좋았지. 탁, 탁, 탁. 그치? 이게 물음 2 기준으로 950258, 965284, 981812, 100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숫자가 외워질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숫자는 알겠다는 거지. 숫자가 그냥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외워질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액면 금액은 얼마였어? 100만 원.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49742가 여기 똑같이 100만 원인데 34716이 되도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얘 우리 뭐라 그랬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고, 얘가 사채 액면 금액이었고, 결국 사채 현재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였지? 사채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였지. X 3년 말 상환 직전에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액면 금액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뭐 한 거죠? 매 기말 사채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구하고, 요 차이가 뭐야? 상각이자가 되지. 그러니까 항상 회계 처리는 뭐가 되는 거지? 회계 처리는 매 기말 현금 지급액과 이자 지급액이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한다? 얘가 뭐야? 내 빌린 돈이잖아. 빌린 돈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거니까 X 1년의 이자, X 1년의 회계 처리는 X 1년 말에 할 테고 X 1년의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 비용은 95016. 그치? 하면서 현금은 얼마 지급돼? 매년 8만 원씩 지급되니까 요 차이가 뭐야? 아니 95만 원에 빚이 있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더 줘야 됐다. 그래서 원래 95만 원 더하기 9만 5천 원이 내 빚이다. 근데 8만 원 줬어.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부채지. 근데 이걸 부채 이렇게 안 적는다는 거지. 그럼 사채 이렇게 적나? 사채 액면 금액을 그대로 늘려주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뭘로? 사할차, 즉 부채 차감 계정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채를 어떻게 늘려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는 개념인 거지. 이 회계 처리를 통해 부채가 증가하는 거였지. 그렇지? 요 회계 처리로 계속 가는 거였다. 이해되죠?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뭐였어? 할증 발행하면 얘가 감소했지. 10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현금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작으니까 사할차가 아니라 사할증차로 여기로 왔었지. 이렇게까지 해서 사채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연속 상환 사채를 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사채까지 좀 끝을 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총복습 한번 해봤는데요. 조기상환 이야기 안 했네. 조기상환도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면 조기상환이라는 건 결국은 뭐더라? X 1년 만에 만약에 판다면 X 1년 만에 팔기 직전까지 뭘 해야 돼? 상각을 해야 되는 거지. 감가상각이던 사할차 상각이던 사용한 만큼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한 만큼 다 인식해주고 처분할 거 처분해야 되는 거였다. 그게 뭐였다? 그러니까 조기상환. 그러니까 조기상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계장치도 5년 써야 되는데 3년 쓰고 팔았어. 조기 처분이지. 똑같은 개념이다. 조기상환도.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차이는 뭘로 인식한다? 사채상환이익이나 사채상환 손실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기중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6개월치만 이자를 인식한 뒤에 고르고 상환한다. 그때 발생하는 게 경과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경과이자라는 개념은 액면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요걸 포함해서 계산해 주는 거다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1장부터 6장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회계원리 여기까지 달려오나 수고는 많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보자. 종합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요. 뒤에 있는 재무비율 분석 조금 보고 그러고 약속했던 삼성전자 재무제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좀 긴 시간 달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종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